천국의 열쇠 제2부 기묘한 천직 2-2 7시 15분쯤을 지났을 때 설거지는 끝났다. 프랜시스는 긴장하여 작은 거울 앞에서 머리 손질을 조금 하고 그대로 집을 나왔다. 밖은 아직 어둡지 않았다. 밤 공기가 차가워서 갑자기 기침을 했다. 옷깃을 세우면서 한 길로 나왔다. 상마차집과 다로 양계장 앞을 지나 이윽고 모퉁이의 병원에까지 왔다. 약병 모양으로 빨간색, 녹색 그릇이 그려져 있고 닥터 서덜랜드 탈록, 내과 및 외과라고 쓴 사각의 간판이 걸려 있었다. 프랜시스는 안으로 들어갔다. 약국은 어두컴컴했고 알로에, 아위, 감초 등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쪽 벽에 짙은 녹색병이 가득 찬 선반이 있고 그 끝에 진찰실로 통하는 두 단으로 된 나무 계단이 있었다. 기다란 카운터 저쪽에 박사의 장남이 빨간 땜납이 점점이 흩어져 있는 대리석판 위에 서서 열심히 약봉지를 만들고 있었다. 건장하고 주근깨투성이 얼굴을 한 16살의 소년이며 큰 손과 갈색 머리가 유난히 눈에 띄고 말수가 적고 아무 말 없이 미소를 머금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는 지금도 프랜시스에게 인사하면서 정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 속에 있는 우정을 읽는 것이 쑥스럽다는 듯 다 같이 외면해버렸다. 그만 늦어버렸어, 윌리. 프랜시스는 물끄러미 카운터 끝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나도 그래. 그리고 나는 아버지 대신 약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 윌리가 최근 암스트롱 대학 외과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탈록 박사는 농담삼아 자기 아들을 조수라고 말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잠자코 있었으나 이윽고 손위인 윌리가 조용히 친구 쪽으로 눈을 돌렸다. 결심은 했어? 프랜시스는 그래도 아직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신중한 얼굴로 끄덕이고 나서 입을 다문 채 말했다. 잘했어, 프랜시스. 윌리의 과묵하고 무게 있는 얼굴이 활짝 빛났다. 나 같으면 도저히 그렇게 참고 견디지 않았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프랜시스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다만 외할아버지와 내가 있었기 때문에 참아온 거지. 그의 홀쭉하고 어린 얼굴은 그늘이 져서 잘 보이지 않았으나 그렇게 말하고 귓볼까지 빨개졌다. 윌리도 동정심으로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기차 시간은 알아두었어. 토요일에는 알스테드를 6시 35분에 떠나는 직행이 있어. 쉿, 아버지가 오신다. 그가 갑자기 말을 중단하고 경고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보았을 때 진찰실 문이 열리고 탈록 박사가 마지막 환자를 전송하면서 두 사람 쪽으로 다가왔다. 박사는 까다롭고 성급한 사람으로 희끗희끗한 트위드를 입고 있었다. 거무스름한 얼굴에 곱슬곱슬한 머리와 윤기 있는 수염 등은 보기에도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았다. 공공연히 자유사상가라 말하고 로버트 잉거솔이나 다윈 교수의 제자임을 자칭하고 읍내에서는 대단히 좋지 못한 평판을 받고 있었으나 막상 마주하고 보면 아무것도 흠잡을 곳이 없는 매우 매력적인 데가 있었다. 그것이 환자에게는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것인가를 그 자신은 잘 알고 있었다. 프랜시스의 볼이 홀쭉하게 야윈 것을 보고 박사는 불현듯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이봐, 프랜시스, 이제 또 한 사람이 죽게 됐구나. 아니, 지금 당장 그런다는 건 아니고, 하지만 불쌍하게 가족도 많은 놈이. 소년이 쓰디쓴 미소를 짓자 그는 기대에 어긋난 듯 이번에는 똑바로 프랜시스를 응시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어두웠던 소년 시절을 생각하며 말했다. 기운을 내라. 100년만 지나면 모두 똑같아질 테니까 말이야. 프랜시스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박사는 깔깔거리고선 모자를 뒤로 젖혀쓰고 마차용 장갑을 끼면서 방을 나가버렸다.
그리고 마차에 올라타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잊지 말고 프랜시스를 저녁 식사 때 데리고 오너라. 알았니 윌리? 그리고 9시에는 따끈한 차를 부탁한다. 1시간 후 약을 전해주고 두 소녀는 말할 수 없는 우정을 서로 느끼면서 윌리네 집으로 향했다. 윌리의 집은 공원을 바라보고 있는 허술한 집이었다. 내일 모레 결정하기로 한 대담한 약속을 낮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동안 프랜시스의 마음에는 희망이 용솟음쳤다. 윌리 탈록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인생이 결코 싫은 것도 아니었다. 더구나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우정은 싸움질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것은 아직 프랜시스가 학교에 다니고 있을 무렵의 일이었다. 어느 날 방과 후 캐슬 거리를 12~13명의 그부들과 함께 걷고 있을 때 윌리의 시선은 가스공장 옆에 허술한 가톨릭 성당에 머물렀다. 얘들아, 그는 갑자기 기운찬 소리로 외쳤다. 난 6펜스를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서 죄를 용서해 주십사 하고 빌잡구나. 그렇게 말하고 뒤를 돌아보니 일행 가운데 프랜시스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어린애답게 못할 말을 한 것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별 의미도 없는 그 바보스러운 농담은 멜컴 글래니가 이때를 틈타 교묘하게 싸움의 기회를 만들지만 않았다면 아무 일 없이 잊혔을 것이다. 모두에게 선동되어 프랜시스와 윌리는 공원으로 가서 승부가 나지 않는 피투성이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서로 조금도 굽히지 않고 용감히 싸운 그 싸움은 참으로 근사한 격투였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승부 없이 그치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당사자들은 싸울 대로 싸웠으므로 이미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구경꾼인 어린애들의 잔인성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이튿날 저녁 때도 학교가 파하자 두 소녀는 또 그들에게 충동질 당하여 비겁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이미 두들길 대로 두들겨 팬 서로의 얼굴을 다시 치고받게 되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어느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주일을 두 소녀는 쌈딱처럼 맞붙어 비열한 친구들을 위해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유도 없으려니와 끝도 없는 이 비인간적인 싸움은 두 사람에게 슬픈 악몽이 되었다. 그런데 다음 토요일에 그들은 우연히 마주쳐서 두 사람만 대면하게 되었다. 어색한 순간이 지나자 느닷없이 대지가 열리고 창공이 녹아드는 느낌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목을 얼싸안았다. 윌리는 엉엉 울면서 말했다. 나는 싸움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난 너를 좋아해, 좋아한단 말이야. 프랜시스도 시퍼렇게 멍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닦고 엉엉 울며 말했다. 윌리, 나는 네가 다로에서 제일 좋아. 두 사람은 공원길을 반쯤 와 있었다. 깨끗하지 못한 잔디밭 한가운데에 음악당이 덩그렇게 서 있고 녹슨 창살이 보이는 공동 화장실이 저 멀리 보였다. 등받이 없는 의자가 놓여 있고 그 근처에 창백한 얼굴을 한 아이들이 놀고 있거나 불황자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뭔가 떠들썩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때 문득 프랜시스는 외할아버지가 설교하고 있는 곳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움찔했다. 화장실의 반대쪽 한 구석에 선의의 인간들에게 평화가 있으라 하고 노랗게 글씨 쓴 빨간 깃발이 꽂혀 있었다. 깃발을 향해 휴대용 오르간이 놓여 있고 그 앞의 의자에 글래니 부인이 순교자 같은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다. 다니엘 성자가 깃발과 오르간 사이에 낮은 안쪽 단상에 서서 30명 정도의 청중에 에워싸여 있었다. 두 사람이 집회하는 곳에까지 와서 걸음을 멈추었을 때 다니엘은 마침 개회의 기도를 끝낸 참이었고 모자를 쓰지 않은 머리를 뒤로 젖히고 설교를 시작하려 했다. 온화하고 아름다운 목소리, 타오르는 신념과 단순한 마음씨를 그대로 나타내는 목소리였다. 그의 교리는 동포애의 정신이며 이웃과의 사랑과
하느님의 사랑을 표방하는 것이었다. 사람은 서로 도우며 세계의 평화의 선의를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한 그가 이상으로 삼는 것으로 인류를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대단한 교리라 하겠다. 그는 어떠한 교회와도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나 어느 것을 막론하고 공격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참다운 겸양과 자비이며 관용이라고 했다. 게다가 그는 그런 덕을 단순히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무가치하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역설했다. 프랜시스는 전에도 외할아버지의 설교를 들었었다. 다니엘 성자라는 별명으로 읍내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외할아버지의 신념에 따끔한 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금 무모한 결심을 하고 있는 그에게는 설교의 의미가 한층 뼈에 사무쳤고 잔악과 증오가 없는 세계에 대한 동경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가 선체로 귀 기울이고 있는데 문득 조선소 리베팀의 팀장인 조무아르가 청중에게로 살금살금 다가가는 것이 보였다. 조의 뒤에는 다로 술집에 출입하는 놀이꾼들이 각각 벽돌과 썩은 과일, 보일러 공장에서 폐물이 된 기름투성이 걸레 조각 등을 가지고 따르고 있었다. 조 무아르는 입은 더럽지만 사람은 좋아서 취하면 흔히 떠들어대며 구세군이나 기타 행렬의 뒤를 따라다니는 사나이였다. 그런 그가 지금 기름걸레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봐 다니엘 성자, 춤추며 노래를 불러보라고. 프랜시스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놈들은 집회를 망쳐놓을 작정인 것이다. 그는 순간 글래니 부인의 머리에 썩은 토마토가 날아가고 멜컴이 그 보기 싫은 얼굴에 기름투성이 걸레를 뒤집어 쓰는 꼴을 상상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온몸에 고소한 기쁨이 넘치는 듯 했다. 그때 프랜시스는 다니엘의 얼굴을 보았다. 노인은 아직 아무런 위험도 모르고 이상하게 강렬한 감정으로 빛나는 영혼의 밑바닥에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말을 한마디 한마디 전신을 떨며 외치고 있었다. 프랜시스는 자기도 모르게 무아르의 옆까지 뛰어나가 느닷없이 그의 팔을 잡고 신음하듯 애원했다. 안 돼, 조. 그런 짓 하지 마. 우린 서로 친구 아냐? 이 자식이? 무아르는 내려다보고서 술 취한 사나운 표정이 금세 누그러졌고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렸다. 아니, 프랜시스 아냐? 그리고 조용한 말로 중얼거렸다. 난 네 할아버지라는 것을 깜빡 잊었어. 미안해. 그리고 잠깐 잠자코 있더니 마침내 명령하듯 부하들에게 호령했다. 야, 우리 저쪽 광장에 가서 구세군 여자들이나 골려주자. 그 패거리들이 가버리자 오르간이 갑자기 활기 있게 울리기 시작했다. 윌리 탈록 외에는 왜 날벼락이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잠시 후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윌리는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감동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랬지, 프랜시스? 프랜시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할아버지의 설교는 모두 옳은 말이었어. 난 지난 4년간 인간의 증오라는 것을 실증이 나도록 맛보았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의 미움만 받지 않았더라면 익사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는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어서 부끄러운 듯 입을 다물어 버렸다. 윌리는 그대로 잠자코 거실로 안내했다. 어두컴컴한 밖에서 들어온 눈은 거기는 너무 밝았다. 그리고 방 안이 너절하게 흐트러져 있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갈색 벽지를 바른 천장이 높고 기다란 방에는 빨간 벨벳이 다 다른 소파라든가 다리가 부서진 의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꽃병은 칠이 벗겨진 것을 악교로 붙여놓았을 뿐이며 손잡이가 떨어진 초인종, 물약병과 라벨, 환약상자는 벽난로 위에 그리고 완구와 책은 잉크로 얼룩투성이인 융단 위에 어지럽게 동거하고 있었다.
이미 9시가 가까운데도 탈록 일가는 아직 누구 하나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었다. 윌리의 7 남매는 진, 톰, 리처드 등 프랜시스도 그 이름들을 잘 분별하지 못했다. 그들은 책을 읽거나 쓰거나 스케치를 하거나 씨름을 하거나 방금 구워낸 빵과 우유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꿈이라도 꾸는 것처럼 매력적인 모습을 한 모친 아그네스 탈록이 반쯤 머리칼을 늘어뜨리고 앞가슴을 드러낸 채 난로 옆 요람에서 젖먹이를 안아 올리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기저귀를 벗겨서 하반신을 벌거벗겨도 보채지 않는 아기에게 난로불에 아름답게 빛나는 크림색 유방을 물리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럼 없이 웃으면서 프랜시스를 맞았다. 어서와 프랜시스. 진, 접시와 스푼, 물 2사람분만 더 내놓아라. 리처드, 소피아를 건들지 마. 아, 그리고 진, 아기 기저귀 새 것 좀 갖다 다오. 그리고 아버지의 토디를 만들 테니까 주전자 물이 끓는지 보렴. 참으로 좋은 날씨야. 그렇지만 선생님은 폐렴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시더구나. 프랜시스 앉아. 토마스야, 그렇게 아무 옆에나 앉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잖니? 의사 아버지는 이번 달은 홍역, 다음 달은 수두 이런 식으로 병균을 지니고 집에 돌아왔다. 언제나 희생이 되는 것은 6살 난 토마스였다. 토마스는 머리를 박박 깎인 채 석탄 냄새를 풍기며 여전히 태연스럽게 두부백선 병균을 한창 모두에게 퍼뜨리고 있었다. 프랜시스는 진 옆에 자리를 잡았다. 여러 사람이 앉았기 때문에 소파가 삐걱삐걱하는 소리를 냈다. 진은 14살이 되는데 어머니를 꼭 닮았고 피부 역시 크림색이고 귀엽게 웃는 소녀였다. 프랜시스는 빵과 고기와 우유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다. 그는 아까 공원에서의 흥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고 가슴속에 뭔가 큰 덩어리가 들어있는 것 같은 기분이 되어 착잡하고 혼란된 감정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이 집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고 이 생활에 만족하는지 그것이 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는 것 같은 아무런 신앙도 갖지 않은 합리주의자에게 교육된 이 집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하고 지옥의 불길이 이미 그 발목을 핥고 있어야 할 텐데. 9시가 지나 15분쯤 되어 밖에 자갈밭에서 마차 멈추는 소리가 울렸다. 탈록 박사가 방 안에 들어오자 일제히 환성을 울렸다. 박사는 한꺼번에 몰려든 아이들에게 애워싸였다. 한바탕에 소동이 진정되고 아내에게 진심으로 키스를 하고 나서 박사는 겨우 의자에 앉았다. 구두를 슬리퍼로 바꿔 신고 한 손에 술잔을 들고 무릎에는 젖먹이를 올려놓았다. 그런 그가 문득 프랜시스와 눈이 마주치자 김이 일고 있는 술잔을 쳐들고 놀리듯 말했다. 언젠가 내가 말했었지. 독도 약에 쓸 때가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 술도 좋은 데가 있어. 알코올 중독만 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지. 그래, 프랜시스. 아버지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보자 윌리는 공원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서 말하고 말았다. 박사는 무릎을 치면서 프랜시스에게 미소를 던졌다. 그거 참 좋은 일을 했구나. 가톨릭에도 너 같은 작은 천사가 있구나. 하긴 네 신앙에는 난 어디까지나 반대지만 신앙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존중한단 말이지. 진, 그런 눈으로 프랜시스를 보는 게 아니야. 간호사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조숙하다간 내가 40전에 손자를 볼 것 같구나. 뭐 그것도 나쁠 건 없지. 그렇게 말하고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곤 아내를 향하여 건배를 했다. 우리는 천국엔 절대로 가지 못하겠지만 하지만 당분간은 먹을 것 마실 것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야.
잠시 후 프랜시스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문 밖까지 따라 나온 윌리가 프랜시스의 손을 힘주어 쥐면서 말했다. 성공을 빌겠어. 거기 도착하면 꼭 편지해다오.